한 영향력 있는 사업가가 밤중에 운전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차는 멈춰서고 경적 소리가 텅 빈 거리를 울려 퍼진다. 7살짜리 소녀가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다가와 운전석에 의식을 잃은 남자를 발견한다. 순수한 본능에 이끌려 그녀는 운전대를 잡았고 그녀가 한 행동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밤은 항상 화려했다. 수많은 고층 빌딩에 불빛들이 서울의 밤하늘을 밝히는 그 순간에도 최태준 회장은 혼자였다. 대한민국 최대 IT 기업 미래테크의 수장으로서 그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고급 세단 안에서 한숨을 내쉬며 또 다른 고독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번 분기 실적도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최 회장님의 결단력 덕분입니다. 회의에서 들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의 성공은 명백했지만 그 성공이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도 분명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태주는 속도를 줄였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반사되어 흐릿한 빛의 강을 만들어냈다. 그 순간이었다. 갑작스러운 가슴의 통증이 그를 덮쳤다.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졌다. 안 돼. 태주는 차를 도로변에 겨우 댔지만 의식이 급격히 희미해졌다. 마지막 힘을 다해 비상등을 켰고 그의 머리가 경적 위로 쓰러지며 끊임없는 경적 소리가 비 내리는 밤거리에 울려 퍼졌다. 그 시각 위갑살 한지은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버지는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기에 지은은 종종 혼자 다녀야 했다. 작은 보라색 책가방을 메고 비를 피하기 위해 작은 우산 아래로 몸을 움츠렸다.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그림을 그렸어. 지은은 가방 속 그림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갑자기 들려온 끊임없는 경적 소리에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도로변에 불규칙하게 주차된 검은색 고급 차량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다.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지은은 조심스럽게 차량 쪽으로 다가갔다. 비에 젖은 창문을 통해 그녀는 연한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의식을 잃은 채 핸들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지은의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녀는 차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지은은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망설임 없이 차문을 열었고 다행히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경적 소리가 멈추자 주변이 갑자기 고요해졌다. 지은은 모든 용기를 모아 남자의 몸을 조심스럽게 조수석 쪽으로 밀었다. 어렵게 남자를 옮기고 나서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도움을 줄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아빠가 말씀하셨지. 비상시에는 119에 전화하라고. 지은은 남자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찾아 긴급 전화를 걸려고 했으나 화면은 암호로 잠겨 있었다. 어떡하지? 갑자기 그녀의 시선이 멀리 보이는 병원 간판에 고정되었다. 비가 만든 희미한 빛 속에서도 서울중앙병원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지은은 결심했다. 아버지가 가끔 운전하는 법을 설명해 준 것을 기억하며 그녀는 운전석에 앉았다. 발이 페달에 겨우 닿을 정도였지만 지은은 용기를 내어 시동키를 돌렸다. 엔진이 살아나자 그녀는 기어를 뒤에 놓고 천천히 팔을 가속 페달에 올렸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작은 손으로 핸들을 꽉 잡고 병원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매 순간이 도전이었다. 신호등, 다른 차량들,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큰 차를 제어하는 것. 지은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옆자리의 남자가 가끔씩 내는 신음소리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도로 위에 다른 운전자들은 이상하게 움직이는 고급차를 보고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켰다. 몇 번의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빨간 신호등도 무시하고 여러 번 차의 통제력을 거의 잃을 뻔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버텼다. 제발 살아계세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마침내 병원 응급실 입구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마지막 힘을 다해 지은은 차를 급정거시켰고 그 소리에 응급실 의료진이 주목했다.
지은은 차에서 뛰어나와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아저씨가 아파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재빨리 달려와 태준을 차에서 꺼내 응급실로 실어 날랐다. 지친 지은은 병원 마당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제발 살려주세요. 기다림에 시간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응급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지은은 의료진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피로와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버텼다. 긴 시간이 지난 후 한 의사가 지은에게 다가왔다. 네가 그 분을 데려왔니?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저씨, 괜찮으세요? 의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내 덕분에 그분은 이제 안정을 찾으셨어. 만약 네가 없었다면 그분은 이곳에 도착하지 못했을 거야. 넌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안도감이 지은을 감쌌다. 그녀는 마침내 긴장을 풀고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한 간호사가 다가와 그녀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이름이 뭐니? 간호사가 물었다. 김지은이에요. 그녀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은아, 내 부모님께 연락해야 해. 전화번호 알고 있니? 지은은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말했고 간호사는 즉시 연락을 취했다. 그동안 지은은 담요 아래서 따뜻함을 느끼며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날 밤의 용기 있는 행동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다. 한편 중환자실에서는 최태준의 의식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다. 희미한 빛 속에서 그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기적과도 같았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그를 이곳까지 데려온 작은 영웅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최태준이 완전히 의식을 되찾은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어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최 회장님, 서울중앙병원입니다. 어제 밤에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빠르게 병원에 도착하셔서 적절한 처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정현우가 설명했다. 태준은 기억을 더듬었다. 차 안에서의 고통 그리고 의식을 잃기 전에 마지막 순간들. 하지만 그 이후는 모두 공백이었다. 제가 어떻게 여기 온 겁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회장님을 병원에 데려온 건 7살짜리 소녀였습니다. 태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회장님의 차를 직접 운전해 응급실까지 왔더군요. 정말 믿기 힘든 일이지만 그 아이의 용기가 회장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태준은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토록 강력했던 그가 한 어린아이에게 목숨을 빚지게 되었다. 그의 모든 부와 권력도 그 순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오직 낯선 소녀의 용기만이 그를 살렸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태준이 물었다. 어젯밤 늦게 그녀의 아버지가 데리러 왔습니다. 김지은이라는 이름의 소녀입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병원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몇 시간 후 지은은 아버지 김도현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지은은 먼저 3층에 있는 어머니 방을 방문했다. 이수미는 딸을 보자마자 꼭 안아주었다. 우리 딸 어제 정말 대단했다고 들었어. 많이 무서웠지? 수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 아저씨가 더 아파 보였어요. 그 아저씨 괜찮으신가요? 도현은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래, 내 덕분에 그분이 살아날 수 있었어. 지금은 5층 VIP실에 계시는데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지은의 눈이 커졌다. 저를요? 수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 딸이 영웅이니까 아빠와 함께 가보렴. 난 여기서 기다릴게. 도현과 지은은 5층으로 향했다. VIP 병실 앞에서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그들을 맞이했다. 김도현 씨와 김지은 양이신가요? 최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태준의 병실은 마치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고급스러웠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정영이 내려다 보였다. 태준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고
그들이 들어오자 밝은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만나게 되었군요. 내 생명의 은인. 태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다. 지은은 수줍게 아버지 뒤에 숨었다.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최태준 회장님, 저는 김도현입니다. 이쪽은 제 딸 지은이고요. 태준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지은아, 가까이 와볼래? 도현이 부드럽게 딸의 등을 밀었고 지은은 조심스럽게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태준은 그녀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고마워 지은아. 네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네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알고 있니? 지은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아저씨가 많이 아파 보여서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순수한 선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수십 년간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는 항상 모든 행동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배웠다. 하지만 이 아이의 행동에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만 있었다. 지은아, 내 나이에 어떻게 차를 운전할 생각을 했니? 태준이 궁금해했다.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빠가 가끔 저에게 자동차 작동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텔레비전에서도 본 적이 있고요. 그냥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도현은 놀란 표정이었다. 내가 주차할 때 말해준 것을 기억한 거구나. 하지만 실제로 운전을 하리라고는. 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딸은 정말 특별합니다, 김 선생님.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때 태준의 비서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아, 내가 너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 괜찮다면 받아줄래? 비서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고 지은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지은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았다. 안에는 아름다운 은색 팔찌가 있었고 작은 하트 참이 달려 있었다. 이건 용기의 상징이야. 네가 언제나 그 용기를 간직하길 바라. 태준이 말했다. 지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도연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이런 비싼 선물은 저희가 받기 어렵습니다. 태준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부디 거절하지 마세요. 이건 제 목숨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할 뿐이죠. 그 순간 간호사가 들어와 태준의 검사 시간을 알렸다. 도연은 정중히 인사하며 자리를 떠날 준비를 했다.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태준이 물었다. 지은이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물론입니다. 지은이 어머니도 이곳에 입원해 있어서 매일 병원에 옵니다. 태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도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감사합니다만 저희 가족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태준은 도현의 자존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문이 닫히자 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회장님, 오후 일정을 어떻게 할까요? 비서가 물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두 취소해. 그리고 김지은이라는 소녀와 그녀의 가족에 대해 알아봐. 네. 어떤 정보를 원하십니까? 그들의 상황, 지은이 어머니의 병, 아버지의 직업, 전부 다. 하지만 조심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태준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서울의 풍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았다. 어쩌면 이 작은 소녀가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준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지은은 어머니의 병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수미는 딸에게 최태준과의 만남에 대해 물었다. 그 아저씨는 어땠어, 지은아? 지은은 새 팔찌를 보여주며 밝게 웃었다. 친절했어요. 그리고 제가 용감하대요. 이 팔찌도 줬어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야. 미래테크라는 회사의 회장이시지. 수미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정말? 그럼 지은이가 구한 건 그래, 재벌 회장님이셔. 도연의 목소리에는 쓴맛이 묻어났다. 그분은 우리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야. 지은은 부모님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말에 담긴 의미를 어렴풋이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저 아픈 사람을 도왔다는 단순한 기쁨만 있었다. 내일 또 만나러 가요? 지은이 물었다. 도현과 수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하지만 너무 오래 있지는 마. 그분도 쉬셔야 하니까. 그날 밤 최태준은 병실에서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성공부, 권력,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었다. 작은 소녀의 순수한 행동이 그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다. 아마도 이것이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다음 날부터 지은은 매일 병원에 왔다. 처음에는 아버지나 간호사와 함께였지만 곧 혼자서도 태준의 병실을 찾아가게 되었다. 아침에는 어머니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5층으로 올라가 태준과 시간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최 아저씨. 지은이 밝게 인사하며 병실에 들어섰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녀는 더 이상 수줍어하지 않았다. 태준은 신문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그의 안색은 많이 좋아져 있었다. 우리 지은이가 왔구나. 오늘은 무엇을 가져왔니? 지은은 자랑스럽게 작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이에요. 선생님이 제일 잘 그렸대요. 태준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병원과 구급차,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려진 그림이었다. 와, 정말 잘 그렸네. 이건 무슨 장면이니? 바클 아저씨를 병원에 데려온 날이요. 지은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여기 이 작은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이 큰 차가 아저씨 차고요. 태준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는 그림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침대 옆 테이블에 세웠다. 고마워, 지은아. 이건 내가 받은 가장 특별한 선물 중 하나야. 그들은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은은 학교 생활과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태준은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순수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며칠 후 태준은 병원 정원을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그는 지은에게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본 지 오래됐어. 태준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항상 사무실이나 회의실에만 있다 보니 자연을 즐길 시간이밖에 없었거든. 지은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태준은 미소 지었다. 나는 회사를 운영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지. 우와, 그럼 아저씨는 부자인가요? 지은의 솔직한 질문에 태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 부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 그런 면에서 너는 나보다 훨씬 부자야, 지은아. 지은은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태준의 웃는 모습이 좋았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아저씨, 가족은 없으세요? 지은이 물었다. 태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지금은 없어.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가족을 이루지 못했어.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은 태준의 가슴에 화살처럼 꽂혔다. 아이의 단순한 질문이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그래, 가끔은 많이 외롭지. 하지만 요즘은 네가 매일 와주니 덜 외롭구나. 지은은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저도 아저씨랑 있는 게 좋아요. 아빠는 항상 바쁘시고 엄마는 아프시니까 저도 가끔 외로워요. 태준은 지은의 작은 손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이 아이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도 더 이상 차갑고 공허한 삶을 살지 않도록. 다음 날 지은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태준은 즉시 눈치챘다. 무슨 일 있니, 지은아?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가 더 아파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대요. 하지만 아빠가 돈이 없다고 걱정하세요. 태준의 심장이 조여왔다. 그는 이미 비서를 통해 김 가족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 도현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고 수미의 병은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오랜 치료가 필요했다. 그들의 의료보험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지은아, 걱정하지 마. 모든 일은 해결될 거야. 태준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날 오후 태준은 병원장을 자신의 병실로 불렀다. 이수미 씨의 모든 치료비를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의들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 일은 절대 김도현 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병원장은 놀랐지만 동의했다. 회장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김 씨 가족이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가 되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수미 씨의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한 의료재단에서 수미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도연은 의심스러웠지만 아내의 건강이 우선이었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태주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의 빠른 회복에 놀랐다. 태주는 지은에게 퇴원 소식을 전했다. 내일이면 퇴원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는 계속 만날 수 있어. 지은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다. 정말요? 약속하실 수 있어요? 태주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 내 어머니가 이 병원에 계시는 한 나도 자주 들를 거야.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지은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하지만 도연의 반응은 차가웠다. 최태준 회장과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분은 우리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야. 지은은 눈물을 글썽겼다. 하지만 아빠, 최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랑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분의 세계는 우리와 달라. 언젠가는 그분도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실 거야. 그때 네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 그날 밤 지은은 처음으로 태준에게 전화했다. 태준이 그녀에게 준 연락처였다. 최 아저씨, 아빠가 아저씨를 더 이상 만나지 말래요. 태준은 그녀의 슬픈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해. 아버지는 널 보호하고 싶으신 거야. 하지만 전 아저씨가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그럴 거야, 지은아.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주자. 아버지가 날 믿을 수 있도록. 다음 날 태준은 퇴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은을 보기 위해 3층으로 내려갔다. 지은은 어머니의 병실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 아저씨 주려고 그렸어요. 지은이 그림을 건넸다. 그것은 태준과 지은이 병원, 정원에서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태준은 그림을 받아들고 지은을 꼭 안아주었다. 정말 고마워. 이건 내 사무실에 걸어둘게. 정말 안 잊어버리실 거죠? 지은이 물었다. 절대로.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지은아.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태준이 떠난 후 지은은 조용히 어머니의 병실로 돌아갔다. 수미는 딸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많이 서운하구나.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아저씨가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수미는 딸을 품에 안았다. 그래, 하지만 아빠의 말씀도 이해해야 해. 아빠는 네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 그날 밤, 퇴원한 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비서와 직원들이 그를 방했지만 그는 어딘가 공허함을 느꼈다. 넓은 집은 더욱 텅 빈 것 같았다. 그는 지은이 준 그림을 침대 옆에 두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진심으로 기도했다. 이 두 번째 기회를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태준은 잠들기 전 그동안 미루어왔던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윤 변호사님, 제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몇 가지 일을 바로잡을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태준은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어딘가에 지은이 자고 있을 것이다. 작지만 강한 그의 구원자. 태준의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다. 그는 회사로 복귀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했다. 회의 중간에도 자주 생각에 잠겼고 비서들은 그가 웃는 모습을 더 자주 볼 수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그가 매일 오후 4시에 일을 중단하고 서울중앙병원을 방문한다는 것이었다. 최 회장님, 오늘 저녁 칠레 투자자들과의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비서 정석호가 일정표를 보여주며 말했다. 태준은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6시까지 병원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차를 준비해줘. 그리고 꽃과 과일 바구니도 준비해. 이수미 씨 병실로. 석호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지난 일주일간 이것이 일상이 되었다. 네 회장님,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장난감 가게도 찾아놨습니다. 태준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 오늘 지나가 봐야겠어. 병원에 도착한 태준은 먼저 수미의 병실을 방문했다. 그는 예의 바르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수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준은 꽃바구니를 들고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이수미 씨.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수미는
미소 지었다. 처음에는 태준의 방문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덕분에 좋아지고 있어요. 새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태준은 안도했다. 그가 불러온 전문의들의 새로운 치료법이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다행이네요. 지은이는요? 놀이방에 있어요. 요즘 병원 봉사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린대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 봉사자들은 그가 고용한 전문 아동 교육자들이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은이를 데리고 올게요. 태준이 놀이방으로 향하는 동안 병원 복도에서 도현과 마주쳤다. 도현은 작업복 차림이었고 분명 일을 마치고 바로 병원으로 온 듯했다. 최 회장님, 도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김도현 씨, 안녕하세요.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도현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별일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매일 이렇게 시간을 내시는군요. 태준은 도현의 눈치를 살폈다. 네, 지은이와 약속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왜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지은이를 만나면서 제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 싶을 뿐입니다. 도현의 눈에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선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걸 존중합니다. 태준이 대답했다. 제가 지은이를 데리고 와도 될까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고 태준은 놀이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지은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태준을 보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초의 아저씨, 지은이 달려와 그를 껴안았다. 태준은 미소 지으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안녕, 지은아. 오늘은 뭐 하고 있었니? 우주선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우주에 대해 가르쳐 주셨거든요. 와, 정말 멋지다. 보여줄래? 지은은 태준의 손을 잡고 자신의 그림이 있는 테이블로 데려갔다. 다른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태준은 매일 지은을 찾아오는 멋진 아저씨였다. 태준은 지은의 그림을 칭찬하고 잠시 다른 아이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순수한 기쁨이었다. 지은아, 네 아버지가 오셨어. 엄마 방에 가볼까?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태준은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다. 이건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지은은 상자를 열었고 안에는 작은 천체 망원경이 들어있었다. 우와, 진짜 망원경이에요? 그래, 네가 우주에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 이걸로 달과 별들을 볼 수 있어. 지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감사해요, 최 아저씨. 병실에 도착하자 도현은 망원경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하지만 지은의 기쁨에 찬 표정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준은 수미와 도현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들었는데 수미 씨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 하네요. 수미는 미소 지었다. 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좋아지고 있어요. 새 치료법이 효과가 있나 봐요. 도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새 치료법이요? 어떤 치료법인가요? 수미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신청했다는 의료재단 프로그램요. 새로운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를. 도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태준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저는 그런 프로그램에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방 안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도현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지은은 어른들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조용히 망원경을 만지작거렸다. 마침내 도현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 잠시 밖에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도현을 따라 병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도현은 억눌린 분노로 떨고 있었다. 이게 다 회장님의 소행이죠. 의료재단이고 뭐고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태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제가 수미 씨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우리 가족은 자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태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김 선생님의 자존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제 목숨의 가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현은 답답한 표정이었다. 회장님은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자존심은 때로는 마지막 남은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다. 제가 현재 아동교육 관련 재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정당한 급여를 받으면서요. 그리고 그 급여로 수미 씨의 치료비를 내시는 겁니다. 도현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냥 저를 채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필요한 일입니다. 김 선생님은 아이들을 잘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은이를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계획 중인 재단에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내면에서는 자존심과 현실적인 필요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은이에게 계속 방문해도 될까요? 제게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도현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선물은 자제해 주세요. 그들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지은은 창가에서 새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무엇이 보이는지 물었다. 아직 별은 안 보여요. 하지만 저녁에 아빠랑 옥상에 가기로 했어요. 지은이 신나게 말했다. 태준은 미소 지었다. 그래? 정말 좋겠구나. 내일 어떤 별을 봤는지 꼭 알려줘. 네. 최 아저씨도 같이 가실래요? 태준은 도현을 바라보았고 도현은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지은아. 하지만 내일 내 이야기를 들으러 올게. 태준이 떠날 시간이 되었다. 그는 지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수미와 도현에게도 정중히 인사했다. 병원을 나서는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도현의 자존심을 이해했지만 지은과 그녀의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도 강했다. 차에 탄 태준은 비서에게 물었다. 석호 씨, 우리 회사 창고에 아직도 그 오래된 편지들 있나? 석호는 놀란 표정이었다. 내 회장님께서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하셨던 그 상자들 말씀이신가요?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저녁에 그것들을 펜트하우스로 가져와줘. 확인해봐야 할 것이 하나 있어. 그날 밤 태준은 15년 전의 오래된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 읽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과거의 잘못된 결정, 버려진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외면했던 아들에 관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이제는 바로잡을 시간이다. 그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어젯밤 살펴본 편지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를 집어들고 다시 읽었다. 태준 씨, 우리 아들 민호가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아버지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만나주세요. 15년 전 태준은 미래테크를 설립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었다. 당시 그의 연인이었던 윤소라는 그들의 아들 민호를 홀로 키우고 있었다. 태준은 사업에 모든 것을 걸었고 가족은 뒤로 밀었다. 소라의 간절한 편지들은 점점 분노로 변해갔고 마지막 편지에서 그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다. 태준은 그때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다. 성공한 후에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라는 민호를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고 태준은 그들을 찾을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사업의 성공이 모든 것을 보상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태준은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은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이런 감정들을 성공적으로 억눌러 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석호 씨, 들어오세요. 태준이 사무실 문을 두드린 비서를 불렀다. 회장님, 오늘 일정표입니다. 그리고 석호는 갈색 봉투를 건넸다. 어제 지시하신 대로 윤소라 씨와 민호 씨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태준은 봉투를 열고 내용물을 살펴보았다. 소라는 여전히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었고 한국계 미국인 교수와 재혼했다. 민호는 이제 21살 보스턴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연락처도 찾았나요? 네,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석호가 망설였다. 말해보세요.
윤소라 씨가 2년 전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녀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장님을 언급했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훌륭한 아버지가 있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열고 싶지 않다고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사과는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민회에게 그가 원한다면 만날 수 있다고 알리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먼저 주치의를 만나 수미의 상태에 대해 물었다.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새 치료법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태주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 수미의 병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지은을 발견했는데 그녀는 침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안녕 지은아, 오늘은 무슨 책을 읽고 있니? 태준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지은은 활짝 웃으며 책을 들어 보였다. 천문학 책이에요. 어제 아빠랑 별 보러 갔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정말? 어떤 별들을 봤어? 지은은 신나게 전날 밤 본 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미는 침대에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최 회장님, 어제는 도현이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봤어요. 오랜만이었죠. 수미가 조용히 말했다. 태주는 놀랐다. 정말요? 기쁘네요. 네, 아마도 회장님의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현이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물었다. 초회 아저씨, 아저씨도 가족이 있어요? 그 질문에 태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 수미도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은아, 그런 질문은 수미가 제지하려 했지만 태준이 손을 들어 말렸다. 괜찮습니다. 그는 지은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사실 나도 아들이 있어. 하지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어. 지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몇 살이에요? 이제 21살이야. 내보다 훨씬 많지. 와, 거의 어른이네요. 왜 안 만나요? 태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건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이야. 아주 오래전에. 내가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를 데리고 멀리 떠났지. 지은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이제는 만나고 싶어요? 그래, 정말 만나고 싶어. 사과하고 싶고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 그럼 찾아가서 만나면 되잖아요. 태주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 때로는 우리가 한 실수는 쉽게 용서받지 못하거든. 수미는 태준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후회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딸에게 잠시 밖에 나가 간호사에게 물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지은이 나가자 수미는 태준에게 말했다. 회장님, 용서는 구하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드님께 기회를 주세요. 태준은 놀란 표정이었다. 제가 그에게 기회를 달라는 게 아닐까요? 수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드님이 용서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도 치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태주는 수미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은이 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는 결심한 표정이었다. 저녁이 되어 태준이 떠날 시간이 되었다. 그는 지은에게 내일도 올 것을 약속하고 병원을 나섰다. 하지만 병원 로비에서 그는 도연과 마주쳤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태준이 인사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병원 카페의 자리를 잡았다. 도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의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진심으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주는 기뻤지만 감정을 억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동교육재단은 제가 오랫동안 구상해온 프로젝트입니다. 도현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정말입니까? 지은이를 만나기 전부터요? 태주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은이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함과 용기가 제가 놓치고 있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도현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렇군요. 지은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죠. 네,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네? 저도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아버지였죠. 15년 전 저는 사업 성공을 위해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지은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후회를 인정하지 않았지만요. 도현은 놀란 표정이었다. 그는 태준이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이제 그 아들을 찾아 사과하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옳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태준이 계속했다. 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회장님, 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건가요? 김 선생님이 저를 의심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또 다른 아버지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놓쳤던 것들을 조금이나마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도 도울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대화 없이 카페를 나왔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도현의 눈에서 이전의 적대감이 줄어든 것이 느껴졌다. 태준이 채 오르려는 순간 도현이 그를 불렀다. 회장님, 이번 주 일요일 우리 가족이 한강공원에 소풍을 갈 예정입니다. 지은이가 회장님도 함께하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괜찮으시다면? 태준은 미소 지었다. 영광입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오랜 고민 끝에 한 통의 이메일을 썼다. 민호에게 아마도 이 편지는 놀라움을 줄 것 같구나. 나는 내 생물학적 아버지 최태준이다. 15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단지 사과하고 싶을 뿐이다. 내가 한 선택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네가 원한다면 만나고 싶다. 하지만 원치 않는다면 그것 역시 존중하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 항상 네가 자랑스럽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최태준 올림. 이메일을 보낸 후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어쩌면 지금 보스턴에서도 민호가 같은 별들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요일 아침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옷장 앞에서 오랫동안 고민했다. 한강공원 소풍에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그는 평생 정장 차림으로 공식적인 자리에만 참석해왔다. 가족 소풍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결국 그는 평소 입지 않던 청바지와 캐주얼 셔츠를 선택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니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회장님,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비서가 전화로 알렸다. 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고마워. 그리고 오늘은 회사 차가 아닌 내 개인 차로 가겠어. 직접 운전할 거야. 잠시 후 태준은 오랫동안 운전하지 않았던 자신의 소형 SUV를 몰고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조수석에는 작은 선물 가방이 놓여 있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김 가족이 이미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지은이 가장 먼저 그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초에 아저씨 진짜 오셨네요. 태준은 미소 지으며 그녀를 반겼다. 약속했잖아 지은아. 도현과 수미도 그를 맞이했다. 수미는 병원에서 하루 외출 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얼굴에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있었다. 회장님, 이렇게 캐주얼한 모습은 처음 보네요. 수미가 웃으며 말했다. 태준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솔직히 말하면 소풍은 거의 처음이에요. 뭘 입어야 할지도 고민했습니다. 정말요? 소풍을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지은이 놀라서 물었다. 글쎄, 아주 어릴 때는 갔을지도 모르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어른이 된 후로는 확실히 처음이야. 도현이 태준에게 돗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회장님, 너무 격식 차리지 마시고 편하게 계세요. 오늘은 그냥 지은이 친구로 오신 거니까요. 태준은 감사하게 돗자리에 앉았다. 지은은 신이 나서 준비한 음식들을 보여주었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준비했어요. 김밥, 유부초밥, 과일도 있고. 아저씨는 뭐가 좋아요? 다 맛있어 보이는구나. 나도 뭔가 가져왔어. 태준이 선물 가방을 꺼냈다. 안에는 고급 과자와 음료수 그리고 작은 연이 들어있었다. 우와, 연이다. 지은이 기뻐했다. 날씨가 좋으니 날려볼까? 솔직히 말하면 나도 한 번도 연을 날려본 적이 없어. 도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요? 어릴 때도요? 태준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제 어린 시절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너무 바쁘셨죠. 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수미와 도연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태준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가 항상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시절을 겪은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럼 오늘 배우시면 됩니다. 도연이 따뜻하게 말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그들은 함께 연을 날리기 시작했다. 처음에 태준은 서툴렀지만 도연의 지도로 점점 익숙해졌다. 지은은 아버지와 태준이 함께 웃으며 연을 날리는 모습을 보고 뛸 듯이 기뻤다. 엄마 아빠랑 최 아저씨가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지은이 수미에게 속삭였다. 수미는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런 것 같구나. 네가 두 사람을 이어준 거야. 점심을 먹은 후 그들은 한강변을 따라 산책했다. 태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걸으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추억,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는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요. 지은이 열정적으로 말했다. 정말?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특히 과학과 수학이 중요할 거야. 태준이 대답했다. 네, 이미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는 좋은 과학시설이 없어요.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도현에게 물었다. 지은이 학교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계획 중인 재단에서 교육시설 지원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현은 이제 태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았다. 물론이죠. 사실 우리 지역 학교들은 대부분 시설이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과학실험실 같은 것들요.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재단 계획으로 이어졌다. 태준은 도현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었고 도현은 현장에서 본 교육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실제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현이 설명했다. 예를 들어 화려한 시설보다는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중요할 때가 많죠. 태준은 열심히 듣고 메모했다. 정말 귀중한 의견입니다. 김 선생님의 경험이 재단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미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 그녀는 태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태준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고 잠시 굳어졌다. 죄송합니다. 잠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태준이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은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Fasting, 아빠 이제 최 아저씨랑 친구 된 거예요? 도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글쎄 아직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분인 것 같구나. 잠시 후 태준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수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태준은 자리에 앉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제 아들입니다. 민호가 이메일에 답장했어요. 정말요? 뭐라고 했나요? 지은이 호기심에 차서 물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가 다음 주에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저를 만나고 싶다고요. 우와,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지은이 기뻐했다.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복잡했다. 네, 좋은 소식이지만 솔직히 많이 긴장됩니다. 15년 만에 만나는 거라 뭐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도현이 태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냥 진심을 보여주세요. 말보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태준은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만. 그리고 도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재단 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요. 태준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사무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날의 소풍은 예상보다 훨씬 의미 있게 마무리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준은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지은과 그녀의 가족이 자신의 차가운 인생에 가져다준 따뜻함에 감사했다. 하지만 그날 밤 태준의 집 우편함에 한 통의 익명 편지가 배달되었다. 편지를 연 태준은 얼굴색이 변했다. 최태준, 당신의 가식적인 행동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과거의 죄를 덮으려는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 아이의 가족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편지에는 서명이 없었지만 태준은 누군가가 자신의 과거와 현재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처음 받은 익명 편지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지난 몇 주간 비슷한 내용의 편지들이 간헐적으로 도착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과거에는 많은 어두운 결정들이 있었다.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밟고 올라갔고 민호와 소라를 버린 것만이 유일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가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은과 그녀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어. 태주는 중얼거렸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과거와 마주할 시간이었다. 민호와의 만남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그는 책상에 앉아 또 다른 이메일을 썼다. 민호야, 한국에 온다니 정말 기쁘구나. 어떤 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든 나는 준비되어 있다.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최근에 내 인생을 바꾼 특별한 아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구나. 아버지가. 이메일을 보낸 후 태주는 지은이 준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 순수한 마음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는 이제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믿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다. 도현은 태준의 재단 일을 시작했고 첫 주부터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태준은 도현의 진정성과 열정에 감명받았고 재단의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졌다. 수미의 건강 상태도 계속 호전되었다. 의사들은 그녀가 곧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은은 매일 학교를 마치고 태준의 사무실에 들러 아버지와 함께 집에 가기 전에 태준과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사무실 직원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고 태준의 비서 석호는 그녀를 위해 특별히 과자와 음료수를 준비해두곤 했다. 그러나 태준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민호가 오는 날이 다가올수록 그의 긴장감은 커져갔다. 또한 익명의 편지는 계속해서 도착했고 그 내용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위협적이 되어갔다. 목요일 아침, 태준은 사무실에서 도현과 재단의 법적 구조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긴급히 태준을 불렀다. 회장님, 기자들이 로비에 모여 있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어요. 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지? 오늘 예정된 발표는 없는데. 아침 뉴스를 보지 않으셨나요? 석호가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재벌 최태준 회장, 7살 소녀 입양 시도, 진정한 자선인가, 이미지 세탁인가. 기사는 태준이 지은을 입양하려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그의 과거 행적, 특히 아들을 버린 일과 사업 초기의 논란들을 상세히 파헤치고 있었다. 기사의 마지막에는 익명의 소식통이 제공한 정보라는 문구가 있었다. 태준은 창백해졌다. 도현도 기사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김 선생님,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태준이 급히 해명했다. 지은이를 입양하려 한다니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도현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가 가족에게 미칠 영향이 걱정됩니다. 특히 지은이가... 그때 태준의 전화가 울렸다. 그의 변호사였다. 회장님, 방금 뉴스 보셨습니까?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민호 씨가 오늘 한국에 도착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태준은 머리가 아팠다. 모든 일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었다. 일단 기자회견을 준비해 오해를 풀어야 해. 전화를 끊은 태준은 도현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아마도 제 과거에 누군가가 복수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은이와 가족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회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은이를 보호하는 겁니다. 학교에 기자들이 몰려갈 수도 있어요. 태준은 즉시 행동했다. 석호 씨, 지은이 학교에 경비를 보내 기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 그리고 김 선생님 가족을 위한 안전한 숙소도 준비해.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낼 수 있어요. 다만 지은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걱정됩니다.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지은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요. 두 사람은 즉시 지은의 학교로 향했다.
다행히 아직 점심시간 전이었고 기자들이 몰려오기 전에 지은을 만날 수 있었다. 교장실에서 지은을 만난 태준과 도연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지은아, 어떤 나쁜 사람들이 아저씨와 너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 태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지은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어떤 거짓말이요? 도현이 딸의 손을 잡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최 아저씨가 너를 데려가려 한다고 오해하고 있어.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란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저를 데려간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태준은 난처한 표정으로 도현을 바라보았다. 도현이 계속 설명했다. 일부 사람들이 최 아저씨가 우리 가족의 허락 없이 너를 자기 딸로 삼으려 한다고 오해하고 있어. 하지만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니야. 당연하죠. 최 아저씨는 제 친구인걸요. 그리고 저는 우리 가족이 좋아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은의 순수한 반응이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고마워, 지은아. 하지만 이제 며칠 동안은 아저씨를 못 만날 수도 있어. 이 오해를 풀 때까지는 말이야. 지은의 표정이 슬퍼졌다. 정말요? 하지만 내일은 천문대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태준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지은아. 약속은 꼭 지킬게. 하지만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아. 학교를 나온 후 태준은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의 법무팀은 입양 시도에 대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성명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태준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전체 내용을 수정해 그가 변호사에게 말했다. 나는 단순히 부인하고 싶지 않아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지만 회장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공개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태준은 단호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야. 내 과거의 실수들, 민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은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꿨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거야. 기자회견은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었다. 그 직전 태준은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회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나 태준이다. 지금 어디에 있니? 방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다. 공항에서 기다려줄 수 있겠니? 내가 직접 마중 가고 싶어. 하지만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기자회견이 끝나는 대로 바로 갈게. 기자회견이요? 무슨 일이 있나요? 민호가 물었다. 태준은 짧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네가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서도 말할 거야. 괜찮다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호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저도 그 기자회견을 보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태준이 입장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단상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최태준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최근 보도된 내용에 대한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준은 준비된 성명서를 내려다보았다가 갑자기 그것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하기 시작했다. 먼저 김지은 양을 입양하려 했다는 보도는 완전한 거짓입니다. 저는 결코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으며 그럴 의도도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아이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태준은 자신이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을 때 지은이 어떻게 그를 구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바꿨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저는 지난 15년간 제 아들 민호를 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했죠.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지은이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필기를 하고 있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오늘 제 아들 민호가 1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늦었지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태준은 잠시 숨을 고른 후 계속했다. 그리고 지은이와 그녀의 가족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제 과거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가족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제가 다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준은 자신이 계획 중인 아동교육재단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이것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은이에게 받은 선물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누고 싶은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태주는 바로 공항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가벼웠다. 모든 것을 공개함으로써 그는 자유로워진 느낌이었다. 공항 도착 로비에서 그는 마침내 민호를 보았다. 키가 크고 마른 청년이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태주는 그가 민호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민호야? 청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태준과 민호의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두 사람은 공항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안부와 날씨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곧 더 깊은 대화로 이어졌다. 기자회견을 봤어요. 민호가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다. 솔직하셨네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 특히 너에게는. 왜 지금인가요? 15년 동안 연락하지 않다가. 민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감정이 묻어 있었다. 태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변했기 때문이야. 한 어린 소녀가 내 인생을 구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 그는 지은과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이 깨달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그 소녀, 지은이라고 했나요? 그 아이가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요? 그래, 지은이는 마치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천사 같은 존재야. 네가 그 아이를 만난다면 이해할 거야.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만나보고 싶네요. 아버지의 인생을 바꾼 그 아이를. 태준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 그럼 내일 만날 수 있도록 해볼게. 지금은 상황이 좀 복잡하지만.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민호는 미국에서의 생활, 대학에서의 공부, 그리고 어머니 소라가 어떻게 그를 훌륭하게 키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준은 가슴 아프게 들었지만 동시에 솔에게 감사했다. 어머니는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한 적이 없어요. 민호가 말했다. 단지 당신이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만 했죠. 그리고 언젠가 내가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라는 항상 현명했어. 나보다 훨씬. 그날 밤 태준은 민호를 자신의 집에 초대했지만 민호는 호텔에 머물기로 했다. 아직은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태준은 이해했다. 15년의 공백은 하루아침에 메워질 수 없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선생님, 어제 기자회견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솔직하셨더군요. 도현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웠다. 민호가 지은이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가능할까요? 물론 상황이 복잡한 것은 알지만 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지은이도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태주는 기뻤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자들 때문에 불편하시지는 않나요? 다행히 언론의 관심이 회장님의 기자회견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아직 병원에 있어 안전합니다. 오후 태주는 민호와 함께 김 가족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것은 서울 외곽의 평범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였다. 문을 연 것은 지은이었다. 최 아저씨. 지은이 반갑게 외쳤다. 그리고 민호를 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이분이 아저씨 아들이에요? 태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쪽은 민호야. 민호야. 이쪽이 내가 말했던 지은이란다. 민호는 쭈그려 앉아 지은의 눈높이에 맞추며 미소 지었다. 안녕 지은아. 많이 들었어.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다면서? 지은은 수줍게 웃었다.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민호 오빠는 미국에서 왔어요? 그래, 보스턴이라는 곳에서 왔어. 도현이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집은 작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했다. 벽에는 지은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도현이 말했다. 태주는 이 소박한 가정의 분위기가 좋았다. 그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는 없는 따뜻함이 이곳에는 있었다. 이게 제가 최근에 그린 그림이에요. 지은이 민호에게 스케치북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병원 정원에서 태준과 지은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다. 민호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와, 정말 잘 그렸네. 아버지가 웃고 있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지은이 웃었다.
최 아저씨는 항상 웃어요. 처음에는 안 웃었는데 이제는 많이 웃으세요. 민호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이해가 깃들어 있었다. 이 작은 소녀가 어떻게 그의 아버지를 변화시켰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도현은 태준과 민호를 관찰했다. 부자 간의 어색함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특히 민호가 지은과 이야기할 때의 따뜻함은 도현의 마음을 움직였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도현은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간단하지만 함께 드시겠어요? 태준은 감사하게 받았다. 그들은 소박한 식탁에 둘러앉아 도현이 준비한 찌개와 반찬을 나눠 먹었다. 민호는 오랜만에 먹는 한국 가정식에 감동한 듯했다. 정말 맛있습니다, 김 선생님.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식사 중에 태준의 전화가 울렸다. 변호사였다. 그는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회장님, 익명의 제보자가 누구인지 찾아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박정우라는 사람입니다. 15년 전 회장님이 인수한 회사의 전 대표였죠. 그는 회사를 잃은 후 모든 것을 잃었고 최근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태준은 그 이름을 기억해냈다. 미래테크를 설립할 당시 그는 박정우의 작은 기술 회사를 인수했다. 그 과정에서 전구는 모든 것을 잃었고 결국 해외로 떠났다. 태준은 당시 그것을 비즈니스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는지 깨달았다. 알겠습니다. 그를 만나고 싶습니다. 연락처를 알아내 주세요. 태준이 돌아왔을 때 지은은 민호에게 그녀의 우주책을 보여주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미 친해진 것 같았다. 민호 오빠는 컴퓨터를 만든대요. 지은이 태준에게 말했다. 태준은 미소 지었다. 그래, 대단하구나. 민호는 쑥스러운 듯 설명했다.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미래테크에서도 그런 분야를 연구하고 있어. 태준이 말했다. 관심 있다면 언제든지 회사를 방문해도 좋아.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한국에 있는 동안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저녁이 끝나갈 무렵 지은이 물었다. 최 아저씨, 이제 천문대 가기로 한 약속은 언제 지켜요? 태준은 웃었다. 그래, 약속은 꼭 지켜야지. 어떨까? 이번 주말에 다 같이 가는 건? 도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다 같이요? 네, 김 선생님, 가족과 민호 그리고 저까지. 수미 씨도 그때쯤이면 외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현은 미소 지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의사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태준과 민호가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지은은 아쉬운 표정이었다. 내일도 와요와 태준은 도현을 바라보았고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지은아, 내일도 올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호가 말했다.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지은이가 왜 아버지를 바꿨는지. 태준은 미소 지었다. 그렇지? 그 아이는 특별해. 그리고 김 선생님 가족도요. 그들은 정말 따뜻한 가족이에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거야.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너무 많아.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아버지, 저도 재단 일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요. 태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그럼 좋지. 너의 IT 지식이 큰 도움이 될 거야. 다음 날 태준은 박정우와의 만남을 가졌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그는 15년 만에 옛 경쟁자를 마주했다. 정우는 많이 늙어 보였고 그의 눈에는 깊은 원한이 담겨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박 사장님. 태준이 인사했다. 정구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사장님이라고요. 당신 때문에 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시 제 행동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사과요? 15년이 지나서? 전구가 비웃었다. 늦었지만 저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일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박 사장님께 어떻게 보상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정우는 놀란 표정이었다. 그는 태준의 진심을 의심했지만 동시에 그의 눈에서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당신이 정말 변했다면 증명해 보세요. 전구가 도전적으로 말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은 수미의 병실을 방문했다.
의사들은 그녀가 주말에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미는 기뻐했고 태준도 안도했다. 수미 씨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천문대 약속 꼭 지키고 싶습니다. 수미는 미소 지었다. 회장님 지난번 기자회견 봤어요.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네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지은이에게 배운 거예요. 그 아이는 항상 진실을 말하니까요. 며칠 후 주말이 되었다. 태주는 민호와 함께 김 가족을 태우고 경기도 외곽의 천문대로 향했다. 수미는 퇴원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상태가 좋았고 외출을 고대하고 있었다. 천문대로 가는 길은 평화로웠다. 지은은 민호와 함께 뒷좌석에서 별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도연과 수미는 그들의 대화를 미소 지으며 듣고 있었다. 태주는 운전대를 잡고 가끔 백미러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천문대에 도착하자 지은은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그녀는 모두를 이끌고 전시관을 돌아다녔고 특히 큰 망원경 앞에서는 눈을 떼지 못했다. 저기로 진짜 별을 볼 수 있어요. 지은이 물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 밤에 특별히 관측 시간을 예약해뒀어. 해가 지고 밤이 되자 그들은 천문대의 큰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했다. 지은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고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관측 후 그들은 천문대 옥상 테라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멀리 반짝이고 있었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아, 고마워. 네가 내 인생을 구해준 것은 그날 차 안에서뿐만이 아니었어. 네가 내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알려줬어. 지은은 해맑게 웃었다. 아저씨도 제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민호 오빠도 제 친구가 됐어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친구야. 앞으로도 쭉. 도현과 수미는 그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도현이 태준에게 말했다. 회장님, 지은이가 당신 인생을 바꿨다면 당신도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은 감동받아 고개를 끄덕였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해야죠. 당신들은 제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밤하늘 아래 그들은 함께 서 있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하나의 인연으로 묶여 있었다. 지은은 태준의 한쪽 손과 민호의 다른 손을 잡고 있었고 그녀의 부모님은 그 옆에 서 있었다. 저기 봐요. 유성이다. 지은이 갑자기 외쳤다.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고 밝은 빗줄기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소원을 빌어요, 빨리. 지은이 눈을 꼭 감고 소원을 빌었다. 그들 모두 눈을 감고 각자의 소원을 빌었다. 태준의 소원은 간단했다. 이 순간 이 따뜻함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몇 달 후 태준의 아동교육재단 별빛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도현은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했고 민호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IT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했다. 재단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태준은 여전히 미래테크의 회장이었지만 이제 그의 인생에는 일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있었다. 주말마다 그는 김 가족과 시간을 보냈고 특히 지은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박정우도 변화했다. 태준의 제안으로 그는 별빛재단의 이사회 멤버가 되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의 원하는 점차 녹아내렸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갔다. 어느 저녁 태준의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지은과 태준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호와 도현, 수미도 함께였다. 최 아저씨, 별은 왜 반짝이는 거예요? 지은이 물었다. 태준은 미소 지었다. 그건 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이야. 아주 멀리 있지만 그들의 빛은 수백 년을 여행해 우리에게 도달하지. 마치 우리가 서로를 만난 것처럼 말이야. 우리도 운명이었나요? 지은이 순진하게 물었다.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그런 것 같구나. 우리 모두가 서로를 만나도록 별들이 인도한 거야. 민호가 다가와 지은의 다른 쪽에 앉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모두 특별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어. 도현과 수미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한때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의 확장된 가족이 되어 있었다. 태준은 이 모든 것이 한 어린 소녀의 용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그의 차가운 세계에 빛을 가져왔고 그 빛은 이제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퍼져나가고 있었다. 고마워 지은아. 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